깜빡하고 말 안 했는데 이 회사 지분 전부 내 거야. 그러니까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풀빌라로 떠났다. 마치 지긋지긋한 궁상을 떨쳐낸 것을 자축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전 시어머니는 8천만 원이 찍힌 영수증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이런 글을 남겼다. 역시 새며느리가 센스 있고 효녀네.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야. 하지만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들이 긁어댄 그 가족 카드의 명의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웨이터가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 결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그 시각. 나는 와인 잔을 흔들며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액정 위로 전 남편이라는 이름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오늘 밤의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며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혼 합의서 위로 김지훈의 이름이 시원스럽게 휘갈겨졌다. 마치 결혼의 종지부가 아니라 자유와 부를 거머쥘 로또 당첨권의 서명이라도 하는 듯했다. 입가에 번지는 비릿한 미소는 마치 예리한 바늘처럼 이미 무감각해진 내 심장을 쿡쿡 찔러왔다. 혜인아, 미안하게 됐다. 우린 역시 안 맞아. 그는 가증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짐짓 미안한 척 연기했지만 시선은 이미 문밖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그의 진정한 사랑이라 불리는 이수연이 살짝 부른 배를 내밀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흘러내린 긴 머리카락이 내 얼굴을 그리고 눈동자의 서린 감정을 가려주었다. 나는 그저 손끝으로 차혜인이라는 이름 3글자를 가만히 쓸어볼 뿐이었다. 지난 3년 동안 헌신적이고 비굴한 아내를 연기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이름. 그들은 나를 그저 평범한 집안 출신에 모아둔 돈 좀 있고 운 좋게 주망주 김지훈을 잡은 여자로만 알고 있었다. 시댁에서 죽어라 일하고 남편의 사업과 시댁 생활비를 위해 전 재산을 털어넣었다가 결국 단물 다 빨리고 버려지는 불쌍한 기혼녀라고 생각하겠지. 네, 안 맞네요. 나는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칠어진 목소리로 작게 대답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는 빈손 이혼. 그들 눈에 나는 철저한 패배자였다. 전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김지훈 씨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그 여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빨리 좀 해라. 우리 지훈이랑 수연이 비행기 시간 다 됐다. 제주도로 태교 여행 가야 한다고? 속으로 코웃음이 쳐졌다. 태교 여행.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도 갖다 붙인다. 나는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합의서를 밀어주었다. 김지훈은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서류를 챙겨 넣더니 적선이라도 하듯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혜인아, 이 카드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어? 잔고가 좀 남아있을 거야? 내 마지막 성이라고 생각해줘. 앞으로 알아서 잘 살고. 그가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내밀었다. 얼마 전 내가 가정생활비 카드라는 명목으로 그에게 만들어준 가족 카드였다. 경제권을 그에게 넘기면 신뢰와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참으로 어리석었던 시절의 잔재였다. 지금 생각하니 헛웃음만 나왔다. 네, 알겠어요. 나는 마지막 모욕을 받아들이듯 그 카드를 챙겼다. 김지훈과 그의 표독스러운 어머니, 그리고 온실 속 화초처럼 가녀린 척하는 이수연. 세 사람이 희희낙낙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의 세상은 비로소 고요해졌다. 3년의 결혼 생활은 길고도 숨막히는 악몽이었다. 제사 때마다 홀로 전을 부치던 새벽이 떠올랐다. 동도 트기 전부터 부엌에 처박혀 전을 100개 넘게 부치고 십첩반상을 차려내야 했다. 남편 김지훈은 제사 시작 1분 전에야 하품을 하며 기어나왔고 시어머니는 전 모양이 삐뚤다며 타박하면서도 제 아들 잘난 맛에 산다며 칭찬을 늘어놓았다. 매년 겨울 살을 예는 듯한 베란다에서 홀로 김장을 하던 기억도 스쳤다. 배추 수십 포기에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고무장갑 안의 손은 고춧가루 독에 올라 벌겋게 부르트고 쓰라렸다. 그 시각 그들은 따뜻한 거실에 둘러앉아 TV를 보며 내가 깎아준 과일을 먹었다. 가끔 생각난 듯 소리쳤다. 혜인아, 김치에 새우젓 좀 팍팍 넣어라. 지훈이가 그 맛 좋아한다. 김지훈이 내게서 돈을 가져가던 순간들도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친구와 사업을 한다며 5천만 원을 가져갔을 때 나는 내 적금을 깼다. 어머니 소파를 바꿔드려야 한다며 1,000만 원을 요구했을 때 나는 카드를 긁었다. 여동생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다며 1억을 달라고 했을 때 내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흘러들어갔고 돌아오는 건 역시 혜인이는 내 조의 여왕이야 라는 빈말뿐이었다. 심지어 부모님이 물려주신 강남의 작은 아파트까지 팔아 그의 친구 회사라는 곳에 투자금으로 넣었다.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사실은 나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기댈 곳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태하그룹 회장이 가장 아끼는 막내딸이라는 사실을. 3년 전 정략 결혼이 싫어서 배경 없이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했던 것뿐인데 김지훈은 내 오만이 불러온 진정한 사랑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비싸고 처참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가르쳐준 교보제였다. 그의 외도를 목격한 날도 비가 내렸다. 광화문 회사 앞으로 우산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내가 사준 새 우산을 쓰고 이수연을 애지중지하며 차에 태우는 그를 보았다. 그 차도 내가 사준 것이었다. 차 안의 방향제도 내가 고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 핀 미소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달려가 따지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빗속에 서서 전신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던 다정했던 남자.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현금 인출기였고 가정부였으며 상류사회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었을 뿐이다. 그날부로 차혜인은 죽었다. 살아남은 건 태하그룹의 후계자뿐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부부 공동 투자라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의 이체 내역, 내 돈으로 이수연에게 사준 명품 가방과 보석 영수증, 나 몰래 체결한 엉성하기 짝이 없는 이면 계약서들. 나는 가장 냉정하고 인내심 강한 사냥꾼이 되어 먹잇감이 제 발로 더대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들이 더들 밟았다. 나는 한남동 펜트하우스, 나의 진짜 집으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따뜻한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딛고 서서 와인을 한 잔 따랐다. 그리고 휴대폰을 켰다. 예상대로 전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SNS에 자랑질을 시작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인피니티 풀이 배경으로 깔린 호화로운 풀빌라 사진. 테이블 위엔 값비싼 샴페인과 요리가 가득했다. 역시 우리 수연이가 복덩이야. 센스도 있고.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야. 촌티 나고 융통성 없는 애랑 살다가 숨통이 트이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지? 그 밑엔 내 전 시누이, 아니 그 할망구 딸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엄마, 이거 돈 엄청 들었겠다. 역시 우리 지훈 오빠 능력장이네. 전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대댓글을 달았다. 별거 아니야. 한 8천만 원. 지훈이가 시원하게 긁었지? 8천만 원. 숫자를 확인한 내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나를 떨쳐낸 것을 축하하는 그 돈이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온 적선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띵동. 우리 은행 고객님, 가족, 제주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 8천만 원 일시불 승인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나는 붉은 액체가 찰랑거리는 와인 잔을 흔들었다. 그 색깔이 꼭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복수심 같았다.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머금은 뒤 은행 VIP 전용 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차혜인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로 상냥하고 공손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물 한 방울 튀지 않은 수면처럼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제 명의의 메인 카드를 지금 즉시 분실 신고 처리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해당 계좌에 연결된 모든 가족 카드의 거래도 정지시켜 주세요. 네, 지금 당장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분실 신고 및 가족 카드 거래 정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용무는 없으십니까? 네, 없어요. 고생하세요. 전화를 끄는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한 뒤 푹신한 소파 위로 던져두었다. 욕실로 걸어가 월풀 욕조의 수도꼭지를 틀었다. 따뜻한 물줄기와 피어오르는 아로마 향기가 지난 3년 동안 내 몸에 밴 김지훈이라는 역겨운 냄새를 씻어내 줄 것 같았다. 제주도의 그 풀빌라, 축배의 샴페인 거품은 아직 꺼지지 않았겠지. 계산대 앞에서 거만하게 카드를 내밀 김지훈의 표정이 눈에 선했다. 괜찮아, 마음껏 즐겨.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만찬일 테니까. 지옥문은 이제 막 열렸고 오늘 밤 이 연극의 연출가는 오직 나 하나뿐이니까. 제주도의 밤, 바닷바람은 짭조름하고 따뜻했다. 파라다이스 리조트의 조명은 마치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곳곳을 비추고 있었다. 김지훈은 이수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인생의 절정에 서 있다고 느꼈다. 그는 방금 8천만 원짜리 샴페인 샤워로 지난 3년간 그 따분한 여자와 살며 묻은 구질구질함을 씻어냈다. 자기야, 진짜 최고다. 이수연은 순한 고양이처럼 그의 품에 파고들며 눈을 반짝였다. 돈 냄새를 맡은 그녀의 눈동자엔 숭배에 가까운 동경이 어려 있었다. 내 친구들이 다 부러워서 난리 났어. 진짜 재벌이세 만난 거 아니냐고. 김지훈의 허영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는 픽 웃으며 이수연의 볼을 꼬집었다. 이까짓 게 뭐라고. 우리 애기 태어나면 청담동에 건물 하나 바로 올려줄게. 그는 이미 스스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 가문의 구속이 싫어 잠시 서민 체험을 하러 나왔던 은둔형 재벌. 차혜인은 그 체험 중에 만난 사소한 해프닝일 뿐이었다. 이제 그 지루한 막간극은 끝났다. 그의 어머니 역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친척들에게 영상통화를 돌리느라 바빴다. 눈앞에 수영장과 산의 진미를 비추며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 며느리가 얼마나 복덩이인지 떠벌리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자 웨이터가 공손하게 계산서를 내밀었다. 김지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만하게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다. 차혜인의 가족 카드였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그건 이미 자신의 돈이었다. 그 여자의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닌가? 그는 마치 자기 용돈 쓰듯 당연하게 카드를 건넸다. 긁어. 짧고 굵은 한마디. 웨이터는 미소를 잃지 않고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다. 띠릭. 결제 실패입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렸다. 김지훈의 미소가 석고상처럼 굳어졌다. 응. 뭐야? 다시 해봐. 웨이터가 정중하게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죄송합니다. 손님. 거래 정지 카드로 나옵니다.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수연의 얼굴에 떠있던 숭배와 자부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영상 통화를 하던 어머니도 입을 다물고 미간을 찌푸렸다. 말도 안 돼. 김지훈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이거 한도가 얼마짜린데?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야? 사랑스러운 새 애인 앞에서 이런 망신이라니? 짜증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오기를 부리며 지갑에서 다른 카드 2장을 더 꺼냈다. 모두 차혜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만들어준 가족 카드들이었다. 이걸로 해. 안 되면 이걸로 하고. 웨이터는 인내심 있게 카드를 하나씩 긁었지만 단말기는 무심하게 같은 사형 선고를 내렸다. 승인 거절. 거래 정지. 김지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당혹감과 초조함만이 남았다. 그의 모든 자신감은 이 플라스틱 조각들에서 나왔다. 그것들이 멈추자 그는 갑옷을 빼앗긴 병사처럼 초라하게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이게 왜 이러지? 그는 중얼거리며 혹시 차혜인이 무슨 짓을 했나 의심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 소심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던 그 여자가 감히 이런 짓을? 은행 전산 오류가 분명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명찰에는 총지배인 박서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지훈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박지배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겨울 호수처럼 차가웠다. 총지배인입니다. 방금 은행 측 연락을 받았는데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가족 카드의 모계좌가 명의자의 분실 신고로 인해 긴급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김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윙하는 이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분실 신고, 동결, 차혜인. 그 여자가 감히. 오해입니다. 김지훈은 억지로 침착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명의자가 제 전처인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지금 바로 연락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박지배인은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웃었다.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미소였다. 곤란합니다. 고객님. 규정상 체크아웃 전에 모든 비용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오늘 총 결제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카드가 안 되시면 현금이나 즉시 이체도 가능합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8천만 원. 김지훈은 현기증이 일었다. 전 재산을 다 털어도 그 돈의 10분의 1도 안 됐다. 그의 모든 사치, 모든 허세는 차혜인의 재력 위에 지어진 모래성이었다. 그 파이프라인이 끊기자 그는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였다. 자, 잠깐만요. 전화할게요. 그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휴대폰을 눌렀다. 다시는 먼저 연락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번호, 전처, 궁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는 사람은 없었다. 받아. 제발 좀 받으라고, 젠장. 김지훈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휴대폰에 대고 으르렁거렸다.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의 펜트하우스. 나는 최고급 안마의자에 누워 느긋하게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다. 협탁 위에서 휴대폰이 끈질기게 진동했다. 액정 위로 전 남편, 쓰레기이라는 이름이 뜨고 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벌레처럼 보였다. 나는 곁눈질로 그 애처로운 발광을 보며 조소를 흘렸다. 끊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저 무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세상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나는 눈을 감고 안마의자의 진동을 즐겼다. 지금쯤 김지훈이 얼마나 펄펄 뛰고 있을지, 얼마나 비굴하게 굴고 있을지 상상이 갔다. 지난 3년, 그 때문에 흘린 눈물과 삼켜야 했던 울분이 이제야 짜릿한 복수의 쾌감으로 치환되고 있었다. 1시간 뒤, 스파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53통. 모두 전 남편, 쓰레기. 이건 시작에 불과해, 김지훈. 내가 나에게 선사했던 지옥,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이혼이 해방인 줄 알았지? 아니, 이혼은 이 처절한 정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야. 제주도의 스위트룸, 공기는 환락의 정점에서 시베리아 벌판으로 곤두박질 쳤다. 박지배인은 얼음 조각상처럼 서 있었고 그 뒤로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어떻게 됐냐? 전화는 받았니? 김지훈의 어머니가 다급하게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엔 아까의 귀부인 흉내는 온데간데없고 천박함만 가득했다. 김지훈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휴대폰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시 걸고 또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연결음뿐이었다. 그 빌어먹을 여자가 전화를 안 받는다. 감히 내 전화를 무시해? 안 받아요. 김지훈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안 받아. 이 천하에 몹쓸 것. 일부러 그러는 게 분명해. 전 시어머니가 폭발했다. 보톡스로 팽팽한 얼굴이 악독하게 일그러졌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러는 거야. 우리 지훈이 청춘 다 갉아먹더니 이제 와서 이런 치졸한 짓거리로 복수를 해? 진짜 독한 년이네. 그녀가 이를 갈며 내뱉는 저주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다. 참으로 웃기는 노릇이다.
누구의 청춘과 고혈을 쥐어짜며 호의호식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모양이다. 그 집구석의 노예로 살았던 게 누군데. 이제야 내 것을 되찾으려 할 뿐인데 내가 독한 년이라고? 박총지배인이 헛기침을 하며 그녀의 욕설을 끊었다. 김 여사님, 언행을 삼가 주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이 8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8천만 원. 그 금액을 다시 듣자 전 시어머니의 기세가 순식간에 반으로 꺾였다. 그녀는 구조 요청을 보내듯 아들을 쳐다봤지만 김지훈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애지중지하던 에르메스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다. 내가 가진 돈이 좀 있어? 일단 이걸로 긁어봐요. 그건 그녀의 비상금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보내준 생활비에서 야금야금 빼돌리고 지훈이에게서 효도비 명목으로 뜯어낸 돈이었다. 그녀는 꽤 큰 목돈을 모았다고 믿고 있는 눈치였다. 웨이터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다. 하지만 기계는 다시 한번 무정하게 삑 소리를 냈다. 박총지배인이 단말기 화면을 힐끗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이 카드의 잔액은 732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을 결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군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모은 돈이 얼만데 겨우 그게 다야? 전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가졌던 마지막 자존심과 미천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도끼 어린 시선이 마침내 아까부터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던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 같았다. 그래, 수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너희 아버지가 건자재 사업 크게 하시는 사장님이라며? 너희 집 잘 산다며? 지금 우리 지훈이가 곤란해졌는데 아내 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쓰나? 너희 집안 형편에 8천만 원 정도는 껌값 아니니? 이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김지훈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시선을 피했다. 저는 현금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다녀서요. 게다가 아빠 회사가 요즘 자금 회전이 좀 안 돼서. 자금 회전. 전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이수연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다.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다. 누굴 바보로 아나. 너 저번에 그랬잖아. 친정아버지가 혼수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해줄 거라고.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스포츠카도 내 능력으로 산 거라며? 지금 당장 돈 좀 내라니까 핑계를 대. 너 진짜 부잣집 딸 맞긴 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절벽 끝에 몰린 이수연도 결국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녀의 눈에 원망과 광기가 스쳤다. 그녀는 김지훈을 향해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다. 나한테 물어? 저 남자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태평그룹 회장 혼외자라면서요? 강남에 건물 3채 있어서 세만 받아도 평생 놀고 먹는다면서요? 차혜인 그 여자는 돈만 밝히는 된장녀라서 진작 버리려고 했다며. 8천만 원이 밥값 정도라며. 근데 이게 뭐예요? 고작 호텔 밥값 하나 못 내서 이 망신을 당해? 오빠,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야, 너 말 다 했어? 밑바닥이 드러난 김지훈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삿대질하며 이수연에게 달려들었다. 너야말로 사기꾼 아니야? 유학파 디자이너라며? 아버지가 법인 대표라며? 알고 보니 직원 3명짜리 유령 회사더만. 내가 타는 차도 전액 할부지? 웃기고 있네. 내가 날 욕할 자격이나 있어? 전처 등골이나 빼먹고 살던 기생충 같은 주제에. 이 무능한 놈. 뭐? 기생충. 돈 때문에 뱃속애까지 파는 꽃뱀 주제에. 달콤한 사랑과 허세로 가득 찼던 태교 여행은 순식간에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가장 추악한 비밀들을 까발리고 있었다. 서로를 유혹하기 위해 걸쳤던 화려한 포장지가 벗겨지자 남은 것은 벌거벗은 탐욕과 추악한 거짓뿐이었다. 알고 보니 사기꾼이 사기꾼을 만난 꼴이었다. 재벌잇의 행세를 하는 빈털터리와
부잣집 딸 행세를 하는 꽃뱀. 서로가 서로를 로또라고 생각했으나 긁어보니 둘 다 꽝이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완벽한 희극인가. 그들의 난투극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무시하지 않았다. 나는 손에 묻은 물기를 느긋하게 닦아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켰다. 수화기 너머로 김지훈의 다급하고 표독스러운 고함이 터져나왔다. 차혜인. 야, 너 미쳤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카드를 정지시켜? 너 나 죽이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했다. 전화기 너머로는 그의 어머니가 통곡하는 소리와 이수연이 앙을 쓰는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었다. 말 좀 해봐. 벙어리 됐어? 김지훈의 목소리가 분노에서 점차 공포로 바뀌어 갔다. 혜인아 아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응. 일단 카드만 좀 풀어주라. 여기 계산만 하고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 제발 부탁이다. 그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이기 시작했다. 참으로 비참했다. 그가 그토록 중요시하던 남자의 자존심이란 게 고작 이 정도였나. 나는 픽하고 헛웃음을 흘렸다. 그 짧은 비웃음이 수화기를 타고 그의 귓가에 명확하게 꽂혔는지 그가 순간 숨을 멈췄다. 나는 내 생애 가장 차분하고 가장 서늘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김지훈 씨, 그건 내 돈이지. 당신들 퇴직금이 아니야. 그 말만 남기고 나는 대꾸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기 저편에서 순식간에 굳어버렸을 그의 표정이, 그리고 눈동자에서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순간이 눈에 선했다. 이 축제는 이제야말로 진짜 시작이다. 그 통화는 김지훈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리는 정교한 수수용 메스였다. 제주도의 그 밤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끝나지 않은 악몽이 되었다. 호텔 측은 그들이 8천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자비 없이 절차를 밟았다. 박총지배인은 여전히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내뱉는 말은 송곳 같았다. 김지훈 고객님, 결제가 불가능하시니 완납하실 때까지 고객님의 개인 소지품을 담보로 압류하겠습니다. 개인 소지품이라니요? 김지훈의 어머니가 꽥소리를 질렀다. 이게 얼마짜린데 함부로 손을 대. 당신들 우리가 누군지 알아? 박총지배인은 그녀의 고함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보안요원들에게 눈짓했다. 건장한 보안요원들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강압적인 태도로 그들을 안내했다. 김지훈의 손목에 감겨있던 롤렉스 시계, 이수연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전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던 에르메스 버킨백, 심지어 그들이 타고 온 포르쉐 차 키까지. 그 모든 것이 목록에 기록되고 금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물건들 대부분 내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이제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잠시 돌아간 것뿐이다. 안 돼. 내 가방. 이건 절대 안 돼. 전 시어머니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지만 보안요원에게 가볍게 제지당했다. 이수연은 배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나 임신했다고요. 임산부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들 다 고소할 거야. 고객님,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박총지배인의 목소리는 영하의 날씨처럼 차가웠다. 이의가 있으시면 경찰이 도착한 후에 진술하십시오. 경찰. 그 두 글자가 얼음물처럼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경찰이 개입하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가 되고 그들의 실체가 세상에 까발려지게 된다. 결국 그들은 그 화려한 호텔 로비에서 쫓겨났다. 밖에는 언제부터인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때리며 차가운 물보라를 일으켰다. 파티복을 입은 세 사람은 처마 및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떨고 있었다. 마치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는 정지된 신용카드 한 장이면 충분했다. 김지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유일한 동아줄은 나뿐이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미친 듯이 내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분노도 따지는 말투도 없었다.
오직 비굴한 애원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무음으로 두지 않았다. 전화를 받아 귀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하녀 부리듯 하고 가스라이팅 했던 그 남자가 절망 속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듣고 싶었다. 혜인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전화기 너머로 빗소리와 섞인 그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나 이수연이랑 바람 피운 거 아니야. 그냥 잠깐 홀린 거야. 제가 나 속인 거라고. 우리 다 저 여자한테 속은 거야. 오, 그래. 이제 와서 남 탓인가? 역시 김지훈답다. 혜인아, 내 맘속엔 너밖에 없었어. 우리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이렇게 매정하게 굴면 안 되지.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 세월. 내가 그 집 식모살이하며 피를 말릴 때 당신이 언제 정을 논했던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뭐든지 할게. 이수연 당장 정리하고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내가 앞으로 평생 너한테 충성할게. 집안일도 내가 다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 상황에서도 재결합을 꿈꾸다니. 여전히 나에게 기생할 생각뿐이구나. 그는 반성한 게 아니다. 그저 물줄을 잃는 게 두려울 뿐이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가 횡설수설하며 참회하고 애원하고 냉세하는 꼴을 가만히 감상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서 시작해 점차 울부짖음으로 나중에는 나를 독한 년이라고 저주하다가 결국 다시 절망적인 비명으로 바뀌었다. 차혜인.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너 진짜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돈만 내주면 내가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줄게. 이 1인극은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그 사이 수화기 너머로는 이수연과 시어머니가 서로 탓하며 싸우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나는 관객석에 앉아 내가 연출한 이 막장 드라마를 느긋하게 즐겼다.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을 때쯤 나는 슬슬 지루해졌다. 전화를 끊고 통화 기록을 열었다. 부재중 전화와 수신 기록이 붉은 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총 300통이 넘었다. 나는 화면을 캡처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열어 2개의 단체 채팅방을 찾았다. 하나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족 채팅방. 다른 하나는 김지훈의 회사 동료들이 있는 단체방이었다. 나는 3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 캡처 사진을 2 채팅방에 동시에 전송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 하나를 덧붙였다. 이별 위자료. 꿈도 야무지시네. 전송 완료. 모든 것을 마친 나는 휴대폰을 침대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내일 회사에 입고 갈 정장을 골랐다. 이것으로 김지훈의 사회적 생명은 끝났다. 전처에게 돈을 뜯어내려 300통이나 전화를 건 스토커, 회사와 친척들 앞에서 빈대 근성이 까발려진 찌질남. 그는 이제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내일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의 길고 긴 악몽의 마침표를 찍으러 갈 것이다. 다음 날 서울의 아침 해가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을 때 김지훈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호텔 측이 제시한 명백한 결제 불이행 증거와 김지훈의 사기 행각에 대해 경찰은 그를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및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금액이 워낙 큰 데다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이수연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발빠른 인터넷 기자들에게 포착되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제주도 가짜 재벌 사건의 전말, 전처 카드 훔쳐 8천만 원 극은 남편 구속. 하룻밤 사이에 김지훈은 친구들 사이에서 성공한 사업가에서 전 국민이 비웃는 사기꾼이자 등골 브레이커로 전락했다. 내가 회사 단톡방에 올린 캡처 사진은 그를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되었다. 동료들은 그를 경멸과 조롱의 눈빛으로 씹어댔다. 그가 평소에 떠벌리고 다녔던 모든 허세가 이제는 그를 때리는 채찍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나, 차혜인은 3년의 침묵을 깨고 본래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섰다. 나는 내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지미추 힐을 또각거리며 광화문에 있는 K퓨처 벤처스로 들어섰다. 김지훈이 다니던, 아니 김지훈이 친구 회사라며 떵떵거렸던 그 작은 회사였다. 회사의 대표이자 김지훈의 절친한 친구인 그 남자는 내가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나타나자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다. 차혜인 씨. 그는 셔츠 등판이 식은 땀으로 젖은 채 말을 더듬었다. 차혜인 이사님입니다. 내 곁에 선 고문 변호사가 차갑게 정정했다. 귀사의 최대 주주이자 태하그룹의 대리인으로서 차 이사님은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주재하러 오셨습니다. 대표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그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이 회사가 사실은 거대 재벌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꼬드겨 함께 나를 속여먹던 김지훈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회의는 간단했다. 최대 주주인 나는 K퓨처 벤처스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선포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나는 상석에 앉아 벌벌 떨고 있는 임원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봤다. 즉시 직원 김지훈을 해고 조치합니다. 사유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범법 행위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입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표님. 나는 사색이 된 대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김지훈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허위 투자를 유치하고 제 개인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 대표님이 적극 가담하신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대표님의 직위도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법적 책임은 따로 물을 테니 준비하세요. 대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일 처리를 마친 나는 미련 없이 건물을 나섰다. 쏟아지는 햇살이 내 어깨를 감쌌다. 따뜻하고 눈부셨다. 3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먹구름이 완전히 거치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다. 김지훈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수연은 김지훈에게 더 이상 뜯어낼 게 없다는 걸 알자마자 아이를 지우고 잠적해버렸다. 그들은 철저하게 파산했고 뿔뿔이 흩어졌다. 한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나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아부했던 친척들은 가족 단톡방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내 세상은 드디어 완벽하게 깨끗해졌다. 한 달 뒤, 나는 지중해의 푸른 물결 위를 가르는 요트 선베드에 누워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 시원한 바닷바람, 그리고 차가운 샴페인. 모든 것이 완벽했다. 비서가 건네준 태블릿 PC 화면에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태하그룹이 최근 유망 스타트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 합병을 진두지휘한 오너 3세 차혜인 이사의 탁월한 경영 능력이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그녀가 본격적인 경영 승계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뉴스 속 당당한 내 모습을 보며 나는 피식 웃었다. 그때 태블릿 구석의 작은 사회면 기사 하나가 팝업으로 떴다. 흐릿한 사진 속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휠체어에 앉은 앙상한 남자를 데리고 길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때 잘나가던 사업가, 사기극 끝에 노숙자로 전락 씁쓸한 말로 나는 기사를 클릭조차 하지 않았다. 그건 이제 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니까. 태블릿을 덮고 샴페인 잔을 들었다.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끝없는 바다를 향해 건배를 제의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멍청했던 과거의 나에게, 그리고 지옥에서 돌아와 비로소 진짜 삶을 찾은 지금의 나에게. 나의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나는 해냈다. 오늘의 사이다 복수극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속이 뻥 뚫리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